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을 진리셨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어보면 뭔가 나오겠죠. 하나님 앞에서 떠든 사람들 따라오는 시작합니다.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잡다한 모든 것에서 진리를 찾습니다. 함께 모여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하나님 앞에서 떠드는 사람들, 떠람대요. 시작할까요? 네, 시작하시죠. 네. 네, 반갑습니다. 떠람대호입니다. 먼저 자기소개부터 할까요? 교회 다니는 동네 형 임브로입니다.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을 섬기는 김사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쓰기 운동본부에서 나온 손작가입니다. 왜 개똥 같은 소리를. 요새 뭐 바른말에 꽂히셨나요? 아니요. 그럼 페북으로 누가 손잡고 때 지적질을 했어요. 아니요. 그런 건 상관없습니다. 저희 아내분께서 네. 겐세이란 말 쓰지 말라고. 그게 뭐냐면. 네. 그렇죠. 원래 손작가가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사석에서 많이 쓰는데. 네. 그렇죠. 방송에서 조심해야 공인입니다. 네, 조심해야 합니다. 겐세이, 와르바시. 와르바시는 뭐야? 이쑤시개. 와르바시 처음 들어보네 나는. 젓가락 아니야? 와리바시? 네. 하튼간. 몰라. 네. 지금 근황하는 중이야.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임브로랑 밥을 먹었어요. 드디어. 네. 방금 먹었죠? 네. 임브로 좀 일찍 만나요. 언제 만날까? 12시. 오케이. 그러더니 어저께 12시 반. 오케이. 그리고 1시에 왔어요. 근데 왜 그래? 연맥이는 거 아니요. 오다가 예상치 못한 생리적인 현상도 있었고 을지로 사가에서 지금 엄청난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건 방금이자 자식아. 네. 그래서 네, 그렇군요. 어쨌든 너랑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네. 서 과장님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요즘 서울 생활 정리를 하고 있어요. 미국으로 가시는 거예요? 제가 이사를 하게 됐는데 결국에 서울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뭐 하루에 한두 개씩 집에서 뭔가를 버리고 있고요. 진짜? 그렇죠. 이제 이사 갈 준비해야 되니까 버리고 있고 사람도 버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또 한 번은 보고 가야 될 사람들 만나고 있고 그 도서관 봉사 하던 것도 아쉽지만 마무리를 했고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요새 머리에 쥐가 나신다고. 뇌를 네. 120% 사용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이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이사 당일을 머릿속으로 24시간 돌리고 있습니다. 시뮬레이션 하는구나. 진짜 피곤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그 다 해주지 않나? 그러니까. 남자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맞아. 그렇죠. 어떻게 저요? 별일 없이. 할 거예요. 대답할 거예요. 너 늘 별일 없이 살잖아. 별일은 없는데 네. 감기 안 걸린다 그랬는데 감기가 살짝 온 것 같아요. 아프진 않은데. 넌 너 자신을 너무 모르는 그런 것 같아요. 저 나를 아직도 모르겠어. 난 누구야? 난 누군가. 난 누군가. 그게 나도 되게 뇌리에 되게 깊이 박혀 있어. 저는 감기 안 걸려요. 그래놓고 바로 다음 날 제가 목감기가 와가지고 너 감기 안 걸린다면 아니 목감기는 그거 아니라고. 그러더니 뭐 또 하면 저 감기 기운만 있다. 되게 구질구질했어요. 이거 그거잖아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습니다. 아까는 감기 걸린 것 같은데 너 감기 안 걸린다 그러지 않았어? 했더니 아프진 않아요. 그렇군요. 네, 아무튼 그런 것 같고 요즘에 좀 삶이 무료한 것 같아서 좀 딴짓을 해볼까 싶어가지고 모임을 하나 만들어볼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미팅을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어떤 모임인가요? 그냥 이제 30대 교회에서 좀 뭐 사역하고 근데 이제 좀 딴짓하고 이런 거 좀 꿈꾸고 좀 대안적인 것들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30대 그런 거 보면 이형이란 말이지. 그렇죠. 외향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어쨌든 저도 좀 이렇게 교제하고 편하게 이렇게 이해관계 없이 그러면서도 좀 자극받고 서로 좀 도움도 받고 할 사람들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렇게 페북에 이렇게 올렸는데 좋은 사람들이랑 연결이 돼가지고 지금 되게 기분이 좋아요. 그렇게 해서 잘 되면 아이형은 한 번 보고 좋은 사람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나. 이런 건데 이형이네요. 아니 뭐 안 좋을 수도 있겠죠. 뭐 안 좋을 수도 있는데 사람은 뭐 아이 유형이라고 해서 내향적이라고 해서 히키코모리는 아니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네네.
좋습니다. 아무튼 요즘에 되게 뭐 며칠 모임을 사이에. 계속 인원을 모집을 하나요? 아니면 인원이 다 아니요, 저희는 그냥 딱 그 저희 안에서만 좀 그렇게 쭉 가는 그런 멤버십으로. 모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근데 그렇게 모집을 하면은 뭐 어떻게 선별을 해요? 면접 봐요? 딱 보면 보이지. 딱 보면? 아, 저는 딱 보면까지는 아닌데. 난 보여. 아, 그래요? 내가 누구예요? 너 오다가 똥 싸는 거. 아, 오해하실까봐 근데 제가 지하철에서 똥을 싼 건 아니고. 저는 지난주에 제 딸이랑 같이 이렇게 어디를 둘이서 이제 단둘이서 큰 딸이랑 가고 있는데 저희 큰 딸이 떠람대오 진짜 애청자예요. 제 아내보다 더 좋아하거든요. 아빠 떠람대오 틀어줘. 그리고 떠람대오가 나오면 안 듣고 계속 떠들어 혼자. 그런데 갑자기 이번엔 그리고 중간에서부터 듣던 데서 틀어주면 안 되고 늘 오프닝부터 틀어야 돼. 그냥 오프닝이 좋은가 봐. 그치. 그래서 오프닝이 딱 나오니까 오프닝 뭐 함께 떠들다 보면 뭔가 나오겠지요. 이렇게 딱 끝나자마자 뭐 떠들다 보면 나온다더니 언제 나와? 뭐 아빠 목소리가 이렇게 라디오처럼 나오는 게 신기한가 봐요. 그치. 그런가 봐요. 맞아요. 나오진 않고 계속 떠들기만 하냐? 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긴 우리는 언제까지 떠들 것인가? 뭐 이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세음이도 제가 떠남대요 녹음하러 간다니까 나도 갈까? 네, 댓글 읽어주시죠. 댓글 없습니다. 아, 댓글이 없나요? 네. 아, 우리가 좀 녹음을 일찍 하고 있죠? 아, 그렇죠. 저는 평일 낮에 하고 있죠. 이 백수들. 그렇군요. 네. 그쵸. 목요일 날 업데이트 되는데. 오늘 방금 업데이트 그쵸. 됐죠. 근데 지금 업데이트 된 지 한 12시간, 한 14시간 정도 됐구나. 그렇죠. 네. 반나절 지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도 없을 수는 없는데. 제가 회개할게요. 아닙니다. 다 자기 성향을 재택이에요. 테스트하고 네. 있는 것 같아요. 다 우리 애청자들은 다 아이유형이시니까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유형들. 후원 및 광고. 아. 너 왜 딴짓 하고 있냐? 너 머리 비어 있는 거 아니야 지금? 뇌를 120% 여기 쉬러 온 것 같은데, 머리 지금 쉬러. 나한테 뭐 시키지 마. 팟빵 떠람대오 댓글 게시판에 방송 후기를 달아주시면 매주 목요일에 3분을 선정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착한 마음을 전하는 컴베이지에서 향초를, 너를 변하게 해줄게, 요거트맨 종로 서적점에서 시그니처 2인 이용권을, 말씀의 기업 메디마인에서 천연 순식물성 마스크팩을 보내드립니다. 이번 주 후원 없었습니다. 에? 왜 이렇게 놀래? 그냥 댓글도 후원 후원도 없었습니다. 네. 저희가 원래 이제 늘 토요일 날이나 주일 날 저녁에 녹음을 하다가 이제 평일 날로 바꿨죠. 왜냐면 김사부께서 이제 사실 더 이상 사부의 직종을 바꿨군요. 그렇죠? 아 그러네. 아 나 태권도 그만뒀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다가 깜빡했네. 그렇죠. 태권도를 그만두시면서 태권 소년들을 멀리 하시면서 네. 저희가 이제 평일 날 모여서 하다 보니까 후원이랑 댓글이 없네요. 오늘부터 새로운 기획으로 또 여러분들은 4주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심리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약간 유사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획 특집은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뚜둥. 그래서 감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서 한 패널당 한 주씩 맡아서 진행할 것 같고요. 첫 번째 시간으로는 임브로가 감정에 대한 어떤 전체적인 개괄과 개론에 대해서 오늘 좀 쭉 훑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1부에서는 감정이란 무엇인지, 그다음에 감정이 왜 중요한가, 굉장히 뻔하죠. 그런데 어쨌든 감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무엇이고 왜 중요하고 이것이 또 뇌랑 어떤 관련이 있나 아주 가볍게 다루고, 2부에서는 감정과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감정을 또 어떻게 다뤄야 되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다루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감정이란 무엇인가? 뚜둥. 어떠한 현상이나 사건 또는 대상을 접했을 때 마음에서 일어나는 느낌이나 기분, 이거를 이제 감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뻔한 얘기인데요. 그냥 개념 정리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좋다, 뭐 상쾌하다, 화난다, 구리다, 뭐 등등 주관적인 내적 반응입니다. 최근 심리학에서는 이제 감정과 감각을 구분하고 있대요. 그래서 이제 감각은 객관적인 거라고 하면 감정은 주관적인 것. 그래서 감각은 객관적인 것이죠. 뭐 부드럽다라든지 딱딱하다라든지 차갑다라든지 뜨겁다라든지 이런 객관적인 것이고, 그것에 대한 마음속에서 있는 주관적인 반응이 이제 감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한 커플이 지나가고 있는데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아이가, 한 5살 난 아이가 이렇게 뒤뚱뒤뚱 이제 걷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성 같은 경우는 애들을 좋아하니까 다가가서 아이의 볼을 이렇게
꼬집든지 만질 때에 이제 느낄 수 있죠. 아, 부드럽다. 이건 감각이죠. 남의 애를요? 하긴 요새는 그런 얘가 좀 이상한데요. 그런가요? 바로 119 폴리 출동하죠. 남자친구의 볼을 만지면 딱딱할 수도 있겠는데. 제가 얘를 이상한 걸 갖고 왔군요. 하여간 좋아. 친한 아이야. 애가 친한 애야. 동네 애야. 그래서 얘 참 귀엽지? 하고 볼을 이렇게 만졌는데 부드럽다고 느끼면은 이거는 감각. 근데 부드러워서 너무 귀여워라든지 뭐 꼬집어주고 싶어, 깨물어주고 싶어 이런 거는 감정이라고 느낄 수 있겠죠. 그래서 깨물면 범죄. 삐뽀 삐뽀. 철컥철컥. 네, 철컹철컹. 그럴 수 있겠죠. 감정은 참 위험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네. 이제 여자가 오빠 얘 볼 좀 만져봐. 너무 1. 부드럽고 2. 귀엽지? 그러면은 유감각, 유감정인 거죠. 부드럽다고 느끼는 감각이 있는 거고 귀엽지라고 느끼는 감정이 있는 거는 이제 유감각, 유감정. 근데 남자가 되게 부드럽다라고 대답을 하면 감각은 있는데 감정이 없는 거죠. 되게 부드럽네. 뭐 그다음에 이제 남자가 애 볼이 다 그렇지. 그러면 감각도 감정도 없는 거죠. 그래서 요 차이를 아시겠죠? 그럼 감각은 오감에 해당되는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어쨌든 사람 속에서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객관적인 것이냐 주관적인 것이냐 이제 구분을 한다고 보면 되죠. 왜냐면 예전에는 다 그걸 감정으로 카테고리에다 몰아넣었는데 그럴 때가 있었어요? 예전엔 그렇게 했었을 때요. 제가 구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왔는데 그게 최근 심리학의 동향이 감정과 감각을 주관적인 것과 객관적인 거로 나누기 시작했대요. 네. 그래서 감각과 감정을 나눠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 감정이 그러면 왜 중요한가? 중요한 거 제가 2가지 정도로 가지고 왔는데 첫 번째는 우리의 선택을 도와줘요. 감정은. 그래서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감정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흔히 하는 착각 중에 이성적으로 분별하고 판단하고 하면은 선택을 하기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선택은 감정의 영역이고 선택을 하고 나서 이 선택이 왜 옳았는가, 왜 우월한가, 왜 좋은 것인가, 어떤 다른 것은 왜 나쁜 것인가를 구별해주는 그 합리성에 대한 핑계를 이성이 대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은 감정의 영역이다. 이게 뇌과학자 디마지오라는 사람이 축구 선수 이름 같은데요? 그 동네 비슷하죠. 디마지오. 근데 이 뇌과학자인데 사고 등으로 인해서 전두엽에 손상을 입은 12명의 환자를 비교했대요. 그래서 이제 전두엽, 특히 이제 전전두, 변연계 이쪽 같은 건 거기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감정과 관계 있는 뇌 부분에 손상이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서 조사를 했는데, 연구를 했는데, 이 환자들이 인지적인 면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감정을 느끼지 못했대요. 예를 들면 사실을 기억하고 계산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었대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정하거나 선택을 하는 데는 곤란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실제 조사에서 검은 양말, 흰 양말을 놓고서 이 양말들이 무슨 색깔입니까? 그러면 이건 검정색 양말이군요. 이건 흰 양말이군요. 전두엽에 손상을 입어도 그걸 구분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당신은 무슨 양말을 신고 싶으냐? 그러면은 하얘졌대요. 선택을 못 한대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의 영역이란 거죠. 오늘 당신이 해야 할 일을 적어보십시오. 그러면 줄줄줄줄 써내려갔대요. 아침에 밥 먹기, 개 산책시키기, 설거지하기, 회사 가기 그런 거 쭉 쓰는데 그럼 당신이 무엇부터 하고 싶습니까? 선택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또 답을 못 한대요. 그래서 어쨌든 이 디마지오에 따르면은 감정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슴이 시키는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다. 근데 유명한 얘기이기도 한데 저는 되게 좋아하는 문장 중에 그 파스칼이 한 팡세에서 한 말 중에 이제 감정이 선택을 하면 이성이 핑계를 댄다. 이게 과학적으로도 근거가 있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겠죠. 옛날에는 이제 감정은 가슴에서 오는 것이다. 지금도 이제 감정을 가슴으로, 하트로 표현을 많이 하는데, 사실 다 알겠지만, 뇌과학이 발달하면서 감정은 뇌에서, 발생하는 것이다. 그래서 뇌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을 뇌과학자들이 이제 밝혀내기 시작을 했어요. 뇌에서 감정이 나온다, 뇌에서 감정이 발생한다라는 것에 대한 역사도 있는데, 뇌와 심리학을 연결시키려는 시도가 18세기부터 출연을 합니다. 그래서 골상학이라 그래요. 당시에 되게 유치했어. 골상학은 뭐냐면 뇌의 모양이나 크기를 가지고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이렇게 밝혀내는 거예요. 분류하는 거예요. 인간의 성격이나 심리적인 특성이나 운명을 추정하는 학문이 골상학이에요. 그래서 프랑스의 해부학자인 프란츠 조셉 갈이라는 사람이 이제 창시했어요. 그래서 두개골의 크기와 형태로 그 사람의 특성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거는 과학적 근거가 조금 약한데 왜냐면 사실 우리나라 관상이랑 비슷한 거죠. 미간 사이라든지. 내가 왕이 될 상인가. 그쵸.
그래서 하관을 보고서 한다든지 어설펐지만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런데 이제 이게 자기 공명 영상 장치 MRI가 발명되면서 뇌에 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서 그 감정과 뇌를 연결시키는 연구가 촉발된 계기가 있는데 그 한 게이지라는 사람, 이 사람에 대한 연구가 되게 유명해요. 게이지라는 사람은 철도 회사에 소속된 기사였는데 바위 틈에다가 폭발물을 넣고 있는 도중에 그 사고가 일어나요. 빵 터져가지고서 이 게이지라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다가 철근이 튀어 올라가지고서 턱으로부터 뇌까지 관통을 하고서 뚫고 지나가요. 그래서 사람들 다 죽었을 줄 알았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12년을 더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뇌에 구멍이 나서 뇌에 손실이 있었는데도 12년을 더 살았어요. 근데 사고 후에는 성격이 완전히 변했대요. 그냥 사고에 대한 후유증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의 성향, 취향 이런 게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아주 성실하고 양심적인 사람이었는데 늘 안절부절하고 무책임하고 결정을 내리질 못하고 상스러운 욕을 자주 하는 사람으로 변했대요. 이 사례를 통해서 연구자들이 전두엽과 정서 통제, 계획과 의사 결정에 분명히 연관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나 같아도 그런 사고 당하면 그렇게 되겠는데 안절부절하고. 나도 이 문서 보면서 그 정도 사고 당하면 뭐 쌍욕 계속하고 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다 죽어라 막 불나라 막 그러고 그런 거 아니겠어? 했는데 확실한 건 이제 뇌와 감정이 연결되어 있고 성격이 뇌와 연결되어 있다. 그 비밀의 숲에서도 황시목이 뇌의 어떤 신경을 차단해서 감정이 없잖아요. 그쵸. 그쵸. 맞아요. 그거예요. 최근에 연구 중에는 보니까. 그땐 말도 안 된다 그랬는데. 드라마가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이거. 걔가 이제 검사가 되고 드라마가 말이 안 되는데 오늘 보니까 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근데 그런 감정이 없는 사람들이 공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방금 얘기했다시피 그 선택이 쉽지 않을 것 같아. 근데 이 공부는 데이터나 이론을 토대로 답이 나와 있는 걸 하는 거니까 감정이 개입될 게 별로 없지 않아요? 왜 추리 영역 같은 거? 근데 공부는 목적이나 막 동기부여랑도 관련이 있어가지고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 있잖아요. 뭐 질투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랑도 관련이 있을 것 같은데? 아니 저 예전에 네. 수능 때 영어로 공부할 때 네. 문법 문제가 나오잖아요. 네. 근데 문법 문제를 맨날 틀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공부 가르쳐주는 형이 야 네 생각에 이게 틀린 거 같은 거를 찾지 말고 이론적으로 문법적인 거에 대비를 해가지고 틀린 거를 정확히 찝으라고 자꾸 이거 틀린 거 같은데 그래서 얘기해보라고 그냥 좀 어색해. 그래서 문법 문제 많이 틀렸거든요. 그거는 느낌으로 그런 느낌적인 것이냐 객관적인 것이냐가 아니라 그냥 공부를 안 하신 거예요. 네. 공부를 많이 하면 갑자기 그때 생각이 나네. 이거 틀린 것 같은데 느낌 들었을 때 찍으면 맞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를 안 하면 내 느낌대로 하면 다 틀리죠. 다 틀린 것 같아서 나는. 네, 그렇습니다. 최근의 연구에는 이제 쥐한테 전두엽 부분을 감정을 느끼는 부분을 제거했더니 쥐가 뱀한테 딸려들어요. 나 그 연구 너무 신기했어. 나 같아도 그렇게 수술 당하면 강제적으로 내 뇌를 열고 막 하면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외상 스트레스 증후군 아니에요? 이 새끼들 나를 실험을 해. 그래서 나 같아도 달려들겠어. 야, 또 이렇게 버티다가 뇌 한 번 더 까이느니 내 한번 죽을 똥 한번 해보겠다. 이쪽으로 논문을 한번 써보시죠. 근데 이런 것들은 영화에서 많이 쓰이는 소재잖아요. 왕따가 괴롭힘 당하다가. 아니, 슈퍼솔저 만들 때 그 그치.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을 잘라내가지고 그치. 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에도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당황하셨나요? 아니 나도 이게 과학적으로 뇌와 연결이 있군. 뭐 전두 피질, 뭐 변연계. 네. 아니지 그냥 거기 건들면 열받지. 가만히 있는데 뇌를 내가 까면. 마루타냐 막 그러서 막. 이거 손잡고 아내가 하지 말라는 그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이거를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그러면? 뭐 겐세이를 순수 한국말로 뭐라 그래요? 방해 공작. 방해 공작. 근데 방해, 회방, 딴지. 느낌이 안 나네. 남봉. 느낌이 안 나. 남봉. 끼어들기. 그렇죠. 그러니까 국회의원도 겐세이를 놓냐. 진짜 국정감사 없어 보이긴 하더라. 네. 아니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데 겐세이를 놔요. 막 그래가지고 그때 신사답게 행동해. 네. 지금 내 얘기하고 있는데 이 자식들이 겐세이를 놓고 재밌잖아요. 네, 재밌습니다. 최근의 연구는 또 어디까지 왔냐면 이 뇌과학이 최근에 굉장히 연구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걱정과 불안을 분리해서 뇌와 연결해서
연구를 합니다. 나는 철학적으로 걱정과 불안 어떻게 구분할까에 대해든지 인문학적, 사회과학적으로는 봤었어도 뇌과학에서 걱정과 불안을 분류하는 거 너무 참신했어요. 걱정은 전전두 피질에서 나온답니다. 그리고 불안은 중뇌에 있는 변연계에서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과 불안이 뭐가 다릅니까? 걱정은 미래에 대한 이성적인 생각에 더 가깝대요. 그다음에 불안은 그 생각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이라는 거예요. 그럼 서 과장님은 이사 때문에 걱정이랑 불안 두 가지를 다 둘 다가 있는 것이죠. 그게 둘 다가 이제 혼재되어 있는 건데, 그래서 이 뇌과학 쪽에서 나오는 심리에 대한 책들은 이거를 분리해서 보고 이건 당신 뇌에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너의 전두엽의 문제다. 방금 서 과장의 눈빛은 네. 니네가 뭔데 지금 내 머릿속을 네가 내 뇌를 왜 평가해? 막 이런 표정. 저도 뭐 자세한 표현은 모르지만 질투와 시기도 그렇게 나눈다고 들었어요. 그게 우리는 같은 용어인데 조금 뉘앙스만 다르다고 생각하는데, 그쵸. 뭐 질투는 뭐 과거지향적이고 시기는 미래지향적이라서 사용하는 뇌가 다르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그런 걸 약물로 봉쇄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흔히들 이제 감정이 부차적이거나 보조적인 것, 옵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이제 흔히 쉽게 농담처럼 얘기하거나 뭐 드라마에서라든지 유치한 대사, 감정은 사치야 뭐 그러잖아요. 사랑은 가슴이 시키는 거야. 근데 감정은 생존에 필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류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감정 때문이다. 특히 그 불안과 공포가 없었으면 어떤 진화적 관점에서 인류라는 종이 생존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면 최초의 인류 2명이 동굴에서 대화를 나눠요. A가 이야기합니다. 야, 여기만 있으면 답답하지 않아? 우리 나가서 한 바퀴 휘 둘러볼까? B, 싫어, 불안해. 그래서 A가 나갑니다. 그리고 B는 동굴에 남았어요. 왜냐면 B는 불안하고 뭔가 쎄한 느낌을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B는 자기 감정에 충실했는데, 나갔던 A는 곰의 먹이가 되었고 B는 인류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극단적인 예인데, 뭔가 느낌이 이상한데? 이런 감정이야말로 우리를 더 생존에 적합하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것이죠. A는 곰하고 결혼해서 한국인의 조상이 된 거 아닌가요? 단군이 됐다고? 단군이 된 거 아닌가요? 너 감기약 잘못 먹은 거 아니야? 아니, 종교에서는 성악설을 믿잖아요. 네네. 기독교에서는 성악설을 믿잖아요.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네. 그러니까 뭐 애기들이 막 발악을 하고 이러면은 역시 죄인이야. 모든 인간 죄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뇌과학자나 심리학자들도 그런 부정적인 감정을 인간의 본질적인 거라고 이해를 하는데 그 이유가 그런 거라고 해요. 그 부정적인 감정이 그 생존에 유리하기 때문에 뇌가 그쪽으로 그 경향을 띠고 발달을 했다. 근데 나도 이 말에 굉장히 크게 동감을 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저도 이걸로 인해서 생존을 했던 여러 번의 경험이 있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졸업반 때 너무 공부가 싫어서 친구들 꼬셔가지고 게임방에 많이 갔거든요. 근데 되게 출석 체크에 민감하신 분인데 1년에 이렇게 한 학기에 한 2번만 부르는 거예요. 그때 앉아있으면 다 출석이고 없으면 아닌 거예요. 그치. 근데 나가 있다가 친구들이랑 같이 게임하다가 느낌이 뭔가 쎄해서 오늘 느낌 이상하다. 그래서 들어갔습니다. 그날 출석을 불렀어요. 그래서 저는 살아남았고 나갔던 놈들은 곰의 먹이가 되었어요. 그래서 감정이 우리를 생존하게 해주는구나. 특별 계시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수업 열심히 들으면 되는 거잖아. 싫어. 저는 불성실하거든요. 그렇죠. 네. 불성실할 땐 감정이라도 충실할게. 전 옛날에 초등학교 때 오락실에서 항상 오락을 하고 있으면은 뒤에서 검은 손이 날라와가지고 눈가를 이렇게 탁 치고 머리끄댕이를 잡아가지고 갔었거든요. 어머니의 손길인가요? 네. 근데 한 번은 오락실이 대부분 디귿자 구조로 돼 있었어요. 네. 근데 이쪽에서 오락을 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거울 통해서 들어오는 걸 봐서 어머니의 속도에 맞춰서 디귿자로 돌아가지고 한번 피했던 적이 있어요. 이야. 오락실 얘기하니까 옛날 생각이 또 나네요. 왜 옛날에 서로 둘이서 싸우는 대전용 게임, 뭐 스트리트 파이터라든지 철권이라든지 이런 게임들 있잖아요. 스트리트 파이터 할 때 제가 동네에서 되게 잘하는 애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계속 이기다가 보면은 뭔가 느낌이 쎄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기면 안 되겠다. 그치, 왠지 더 이기면 안 되겠다. 그래서 슬쩍 져줍니다. 근데 그 눈치 없이 계속 이기는 애들은 그 형한테 두드려 맞아요. 겁나 맞죠. 상대편에 있는 형한테
막 두드려 맞아요. 그래서 본능이 없는 거지. 생존 본능이 없는 거지. 얍삽이 쓰지 말라고 막 그러면서 얍삽이라고 안 했는데. 야, 꼼시 쓰지 마라. 뒤진다. 우린 얍삽이라 그랬거든. 그 대전 게임이 항상 이렇게 마주보게 돼 있어가지고 네. 한 5판 이기면은 그 형들이 확인해야 돼요. 일로 딱 위에 보면 야, 꼼시 쓰면 뒤진다 진짜. 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콤보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 근데 이제 쎄할 때 왠지 이제 그만 이겨야 될 것 같다. 집에 가야 될 것 같다. 그런 게 우리를 생존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여자는 육감 뭐 이런 거 있지 않아요? 뭐 여자들 보통 드라마 소재로 많이 쓰이는 게 쎄한데 하고 남자친구를 따라갔다가 뭐 그런 거 소재로 많이 쓰이잖아요. 나는 남자고 원래 막 감성적인 사람이 아닌데도 그런 감이 조금 있는 것 같아. 그건 촉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뭔가 이상한데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너무 맹신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그런 계기가 있어. 왜냐면 고등학교 때도 독서실 간다 그러고 친구들이랑 이렇게 나가서 몰래 술을 마시거나 이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막 한참 보통 고등학교 때 그러진 않죠. 잘났다 이 자식아. 네. 네. 근데 뭔가 느낌이 이상해. 그래서 막 갔더니 어머니가 동생을 데리고 독서실역에 막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몰래 막 집으로 막 뛰어 들어가가지고서 이빨 닦고서. 이거 불안이 아니라 약간 그 탈선에서 오는 그러니까 촉 아니에요? 딱 나왔어요. 뭐요? 그런 생존 본능은 나쁜 짓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생긴다. 그러니까요. 네. 그치.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리스크가 그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게 조금 발달할 수 있나 봐요. 네. 네, 제가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요지는 그거예요. 나는 왜 이렇게 남들보다 불안감이 크지? 나는 왜 남들보다 걱정이 크지? 요 부분에 대해서 너무 자기 자신을 나무라고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지금 충실하게 뭐 움직이고 있거나 그런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제가 태권도장에서 일할 때 이거 가지고 애들 행동 성향을 파악한 게 있어요. 이렇게 사각판 같은 거를 머리 위에다 얹힌 다음에 저기 코너를 하나 놓고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갔다가 오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소심한 애들은 엄청 조금씩 가거든요. 근데 겨우 안 떨어뜨려요. 근데 행동에 있어가지고 감정이 먼저가 아니라 이렇게 앞서가는 애들, 행동이 앞서는 애들은 가면서 한 50번 떨어뜨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그러니까 지금 부정적인 감정도 유익한 경우가 있다 이런 걸 이야기하는 지금 거죠. 그 얘기인 거죠. 뭐 죄책감이 그렇대요. 그러니까 부정적 감정이 본능적인 거고 그리고 자기한테 유리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진화론적으로 봤을 때. 근데 너무 강해져도 탈이 나니까 그 죄책감이라는 게 제동장치처럼 활동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죄책감도 감정? 그러니까 감정이죠. 너무 이제 뭐 폭력적이고 뭐 이런 것들이 점점 커질 때 이제 제동장치로 이제 죄책감이 이제 활동을 하는 거지. 근데 뭐 원래도 나는 알고 있었던 말인데 그 말은 되게 맞다고 생각하는 게 안 좋은 것들은 우리를 더 안 좋은 것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기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안 좋은 것들이잖아요. 감정이든 뭐든 일반적인 부정적인 것이나 일반적인 안 좋다라고 우리들이 쉽게 느끼는 건 사실 우리를 더 안 좋은 최악으로부터 우리를 좀 보호해준다. 이게 또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불안해한다고 자신을 너무 나무라하지 말 것. 왜냐하면 뇌가 우리를 도와줄 수도 있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뇌와 감정의 관계를 연구하는 앨릭스 코브라는 사람이 불안의 단계를 3단계로 나누었어요. 그래서 3단계 A, B, C. 그래서 이걸로 이제 불안의 A, B, C라고 할 수 있어요. C. 먼저 A. A는 알람입니다. 알람. 그래서 경보. 그래서 뭔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단계란 거죠. 심장이 쿵쾅거리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저기 풀 무더기가 수상하게 흔들리는데 이게 이제 알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서 뭔가 불안한 경보들이 삥삥 하면서 이렇게 사이렌처럼 막 울리는 거를 알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이 이제 B입니다. A 다음 B, 그 다음 C니까요. B는 belief. 그래서 믿음입니다. 그래서 그 경보를 평가하고 방금 자신이 관찰한 현상에 대해서 믿는 단계에 이제 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장이 쿵쾅거리네. 난 심장마비인가 봐. 뭐 이런 거라든지 저 사람이 다가오네. 신천지인가 봐. 저기 풀무더기가 수상하게 흔들리네. 사자가 나오나 봐.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불안은 어느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그 주관적인 생각을 확정하는 믿음의 단계까지 우리를 끌고 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C, 코핑. 그래서 이제 대처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생긴 후에 하는 모든 행동을 이 대처 C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뭐 괜찮아 잘 될 거야라고 다독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불안에 의해서 패닉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고 흥분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A, B, C 이렇게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A를 통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움직일 수 있는 단계는 어디냐면은 B의 단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보가 울려. 그건 생존 본능이에요. 저 사람이 왜 나한테 다가오지? 신천지인가봐. 이걸 믿는다고 했었을 때, C로 대처해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뭐, 괜찮을 수도 있지 뭐. 신천지면 뭐 전도하면 되지 뭐. 신천지면 한 대 때리면 되지 뭐. 막 이런 식으로. 우리는 B 단계에서 내가 어떻게 C로 넘어갈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가지고서 이 불안이 가지고 있는 최악의 결과를 재앙적 사고라는 개념을 사용하는데 이 재앙적 사고를 피할 수가 있다. 그래서 심장이 쿵쾅거리네.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뭐 내가 뭐 커피를 많이 마셔서 그런가? 그래서 C를 잘 조절하면은 그때부터는 좀 불안을 이겨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소과장님 옆에 앉았을 때 제가 막 이렇게 건들잖아요. 누나 어디에요? 몇 시에요 지금이? What time is it now? 이렇게 계속 건들다 보면은 마음속에 알람이 울리거든요. 네. 그러다 보면 이제 좀만 더 건드리면 뒤질 수도 있겠다. 그러면은 C에 가서 조치를 취하면은 안전하게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가만히 있는 서가점에 최악의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이 있든 없든 내 안에서는 B의 단계, 그 믿음의 단계를 갖게 되거든요. 그때에 어떻게 대처할지를 그 C, 그 대처법을 계획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스트레스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획을 세우는 것만으로도 전두 영역에 노르에피네프린이 증가하면서 변연계, 감정을 느끼는 그 뇌 부분이 차분해진대요. 그래서 괜찮아, 난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가능성이 발생한대요. 그래서 만약에 B의 단계에서 최악의 믿음을 갖게 되더라도 나는 뭐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겠다. 뭐 요런. 근데 나 이거 되게 동의가 되는 게 내가 되게 이상한 것 중에 하나가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킬러가 나와서 칼로 날 찌를 것 같아. 진짜 이상하다. 근데 나 종종 영화 비슷한 마음 있지 않아요? 없는데. 아 그래요? 난 엘리베이터가 열리면 그러면 김사부는 그런 생각 아예 안 해? 전 또 제 불우한 환경을 말하자면 엘리베이터가 있는 집에서 살아보자.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문을 열 때 뒤를 조심해요. 문을 열 때 누가 그러니까 숨어있던 사람이 들어올 것 같고. 따라 들어올까 여자는 좀 봐. 더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는 해. 송과장이래. 과장이? 과장 됐어요? 손부장. 서작. 부장이? 네. 손잡고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안 들어요. 난 그런 거 말고 골목이나 이렇게 코너 돌 때 누가 나올까봐 걱정한 적은 많았어. 그래서 한 번도 생각한 적 없다가 이제 이렇게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그런 어떤 묻지마 살인. 그러니까 뭐 그치. 근데 저거는 특정 사람들에게만 생길 수 있는 우발적인 사건 아니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다들 어떤 그런 경각심들을 갖고 있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럴 수 있겠구나라고 이제 그때 이해는 했는데 저 자체는 한 번도 누가 나와서 날 찌르게 그런 건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럼 얘는 알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감정이 없어. 저는 이제 그런 알람이 삥 생기면은 그래 찌르면 어떻게 하지? 그러면은 C 대처법 피하고 그 영화에서 봤던 대로 팔을 꺾어서 역으로 공격을 해야지라든지 찌르면 왜 나를 뭐라고 얘기해야지 그런 대처법을 정해놓은 것만으로 뭐 어떻게 했어 킬러가 찌르면 뭐 왜 나야 뭐 이렇게 하면 되지. 하긴 저도 마음이 편해져요. 펜트하우스 살 때 항상 거기 도둑의 위험이 많이 노출된 데여가지고 아무튼 무슨 소리만 나와서 한 번 이제 신경 회로가 예민해지면 잠이 안 왔거든요. 그럴 때 그 C의 대처 방법으로 삼았던 게 항상 머리맡에다가 쌍절곤을 2개를 놨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걸 만지작거리면은 그치 쌍절곤 나한테 2개만 있으면은 뭐 도둑 정도야. 그러면서 잠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대처법에 대해서 결정을 해놓는 것만으로 불안의 매듭을 한번 지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보니까 불안이 제일 안 좋은 건 뭐냐면 이게 어디서 어떻게 끝나게 될까가 내 속에서 소용돌이가 계속 일어나는데 그게 끝나지가 않는 거니까 진짜로. 그래서 그거 매듭을 지으시면은 좀 이겨내시기가 쉬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만약에 친구한테 카톡을 했는데 곧바로 답장이 오지 않으면은 뭐 이제 최악의 B 상황에서는 이 친구가 나를 싫어하는구나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그런 경우에 그럼 뭐 다른 친구 사귀면 되지. 뭐 아니 뭐 무슨 일이 있나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어떻게 대처할지를 결정을 하면은 좀 더 수월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으로부터. 그 대처를 한다고 실행이 되나요?
나는 좀 되는 것 같은데. 연인이나 썸 타는 관계에선 그게 안 될 텐데. 뭐 다 되면은 도사지. 감정이 출렁출렁거려가지고. 근데 나는 불안을 안 느끼는 건 아닌데 그 매듭을 빨리빨리 결정을 좀 지어서 크게 불안에 시달리지는 않는 타입인 것 같아. 불안감을 좀 느끼시나요? 네. 예를 들면 어떤? 뭐 이를테면 다음 주 월요일이 제가 떠남대호 그 발제를 해야 되잖아요. 아, 방송을 하는 날이죠. 근데 이거 내가 해낼 수 있을까? 월요일까지 맞출 수 있을까? 이거 못하면 어떻게 하지? 대처법. 괜찮아. 난 늘 못했어. 뭐 그런 식으로. 이 사람들도 나한테 기대하고 오는 건 아니겠지. 코핑 대처법이 아주 좋군요. 뭐 청취자들도 나한테 뭐 대단한 거 기대하는 거 아니지 뭐. 네. 다 알고 있는 거잖아. 맞아. 그게 나를 건강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네. 이거 효과가 있네. 그러니까요. 서 과장은 어떻게 불안 이런 거? 불안. 걱정이 많지. 걱정? 고민? 걱정이랑 고민은 좀 다르죠. 고민? 고민은 뭐야? 생각이 많다. 그게 걱정인 거지. 전전도 피질에서 나오는 미래에 대한 사고. 아니요, 그냥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는 거. 계획대로 안 될까봐 불안해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불안하지 않아요.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면 아까 되니까. 그 감정은 없는데 계획만. 막 이렇게 불안하고 막 어떡하지 이런 건 별로 없는 거 같아요. 내가 봐도 서 과장은 불안은 없이 그냥 계획과 고민과 그런 걱정이 많으면 그 계획 안에 일어날 어떤 그치. 일들을 예측해서 그러면 넣는 거. 같이 사는 남편분이 불안하시겠죠. 얘가 왜 이러지? 막 그러면서 그럴 수 있죠. 재밌어요. 관찰하더라고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입니다. 우리가 감정을 없앨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정이 없다면은 우리가 사람으로서 오히려 더 결핍된 삶을 이제 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없다면 뭐 사랑할 수도 없고, 감정이 없다면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이나 모든 예술 활동 자체가 불가능할 테고, 또 집을 사고 행복해하는 거라든지, 회사에 입사해서 기뻐하는 거라든지, 뭐 아이를 출산하고 기뻐하는 거라든지, 또 상대방에게 반대로 실수해서 미안해하거나 수줍어하거나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서 괴로워하는 이런 모든 게 이제 감정인데, 이런 감정에 의해서 우리가 인간답게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될 것 같아요. 감정이 있기 때문에 사람인데, 감정에 대해서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감정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과장 불안이 없다는데 지금 손톱을 물었더니 안 했으면 좋겠어요. 이건 애정결핍이에요. 네. 어릴 때부터 물어뜯었어요. 네. MBTI 지난주로 돌아가서 다시 하고 오늘 감정에 대한 방송을 또 다시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우리 태권도장 다녔으면 내가 고쳐줬을 텐데. 어떻게 때려서? 네. 갑자기 손톱 물어뜯는 거 얘기하니까 생각나는데, 인간의 최초 감정이 불안이라고 프로이트가 얘기를 했습니다. 인간의 최초 감정. 왜냐하면 누구나 태어나면서 가장 사랑을 받는, 그리고 자기의 생의 근원인 엄마로부터 분리될 때에 불안을 경험을 한대요. 그래서 인간의 최초 감정이 불안이랍니다. 그래서 10달 동안 엄마 뱃속에 있는 아이가 태어나면서 엄마와 분리되면서 불안감을 갖기 때문에 엄마와 다시 일체감을 갖기를 원하고, 그 사랑에 대한 추구가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손톱을 물어뜯고 다리를 떨고, 뭐 우린 뭐 다 그러죠. 근데 나는 사실 모든 걸 애정결핍이라고 해석하는 것도 사실 맞아요. 그렇게 좋지는 않아. 맞습니다. 그냥 못된 습관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오케이. 지금 감정과 사람과의 관계 얘기하고 있죠. 감정과 사람이 올바른 관계를 갖지 못하면 감정을 왜곡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정과 사람이 관계를 옳게 갖지 못한 왜곡된 관계를 갖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첫 번째가 감정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도 뭐 이쪽 영역으로 볼 수도 있겠죠. 감정이 없는 사람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감정을 배제하고 이성으로만 만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감정을 느끼면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발달시키는 방식인데, 이거를 주지화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지화. 주지화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성, 지가 이제 지성, 이성적으로만 가려는 경향을 주지화 경향이 있다라고 이건 감정이 이야기해요.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억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을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정에 대해서 느끼려고 하지도 않고 자꾸 감정을 배제하려고 하는 경향이에요. 이걸 주지화 경향. 그래서 매우 개념적이고 추상적이고 타인을 이성적으로 이해하려고 노력은 하지만 정서적으로는 매이지 않으려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 봤을 땐 합리적으로 보이는데 감각적으로 무디고 감정 없이 말하기 때문에 매우 단조롭다라는 느낌을 줘요. 딱딱하다.
냉랭하다, 냉철하다, 뭐 좋게 말하면 냉철인데 냉하다. 뭐 찌르면 피도 안 나오겠다. 철면 손잡고 아니에요? 우리 중에도 한 명 있군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렇게 가슴이 따뜻한 사람이 그럼. 없어요. 눈에서 꿀이 떨어지잖아요. 야, 너 보세요. 그 정도는 아니야. 저 보세요. 보고 말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네. 사람 관계에서 근데 되게 이게 난 너무 재밌는 게 이 주지와 경향이 있는 사람들의 상처를 받기 싫어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사실 사람 관계에서 너무 쉽게 상처를 받기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는 일이 아닌 공식적인 일이나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을 선호하고 일 중독의 경향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우 목표지향적입니다. 이 주지와를 방어 기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정작 이런 사람들은 외로움에 직면할 때 너무 힘들어하고 자기의 감정을 표현하라고 하면 굉장히 어색해하는 거죠. 즉 다른 사람들과 감정적 교류를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가족 관계에서도 본인의 역할만 하고 감정을 나누지 않는 삶을 산다고 합니다. 옛날 전형적인 아버지들 느낌이네요. 그렇지. 한국 아버지들. 그리고 워커홀릭들 이런 경우 좀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일중독자들도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한국 사회가 남성이 감정이 거세하는 것을 좀 강요당하잖아요. 그리고 일 자꾸 그 책임감으로 뒤집어 씌우다 보니까 중년 남성들, 노년 남성에서 이 주지와 경향들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뭐 주변에서 이런 사람 본 적 있어요? 목사님들. 근데 목사님들 굉장히 감성적인 사람 많지. 아닌 사람들도 많던데. 최근에 느꼈던 생각인데 감정을 거세해야 오히려 스트레스를 덜 받는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이제 사람들을 계속해서 만나게 되는데 그 감정들이 이제 고스란히 들어오게 되잖아요. 근데 이제 목회자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웃긴 게 사람의 감정이라든가 영성이라든가 이런 부분, 삶에 대한 부분을 다루는데 기본적으로 상담가들은 슈퍼비전이라 그래서 계속해서 지도를 받고 그렇죠. 그걸 해소를 하고 하는 시스템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쪽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는 건데 뭐 우리가 뭐 신앙을 기준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소한다고 하지만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감정적 해소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렇다면 반대로 얘기하면 감정적으로 무디고 그냥 들어주지만 거기에 감정적으로 동감하지 않는 사람이 훨씬 더 유리할 수도 있겠든 실제로 사이코패스로 분류되는 사람들 중에 목회자들 되게 많대요. 성직자들이. 네. 그게 어떤 의미인지는 정확히 잘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냥 기능적 의미에서만 보면 유리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의 아픔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감정적으로 크게 동의하지 않고 하지만 이제 그게 학습에 의한 건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지만 최대한 또 맞춰서 또 다 해주긴 하는데 그거에 영향을 받지는 않고. 그렇죠. 왜냐면 이렇게 목사님들의 특성이 이제 교인들의 감정적 배설을 다 이렇게 받잖아요.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희노애락을 계속 받는데 나는 기쁘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기쁠 때 또 같이 기뻐해야 되고 나는 슬프고 아프고 싶지 않은데 그 사람 아플 때 또 아파해야 되고 물론 공감하고 컴패션하는 게 역할이긴 하지만 뭐 인간이니까 그쵸. 그게 너무 힘들어하다가 보니까 주지와 경향으로 가는데 김용태 님이 지은 이제 가짜 감정을 제가 주로 참고를 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감정을 왜곡시키고 묻어두면 이건 사라지지가 않고 쌓여서 왜곡된 데서 폭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그 관계에 있는 삶을 파괴하기 시작한다고. 그래서 잘 표현하고 표출하는 게 필요하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나요? 뒷부분에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 왜곡되게 표출된다라는 거는 되게 흥미롭네요. 근데 저는 진짜 뭐 뒷부분에 알려주신다고 했는데 최근에 진짜 든 생각인데 이게 상담가는 아니지만 이런 어떤 시스템 가운데 하는 일들이 약간 연관성이 있다면 이런 식의 슈퍼비전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멘토들이라든가 사실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자기 약함을 얘기하는 게 쉬울 수도 있지만 굉장히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그쵸. 앞에서 지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은 다음에 그런 어떤 통로들을 건강하게 좀 구축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요즘 좀 강하게 하게 됐었어요. 맞아요. 네. 나는 실제로 목사님들이 왜 노회나 어떤 교회 차원에서 왜 상담가들과 연결해주지 않지라는 의문이 계속 있어요. 가오상하니까. 그치.
모든 면에 완벽해야 되고. 그 사실 허상인데 그쵸. 거짓말인데. 네. 그 왜 김창옥 씨 있잖아요. 그 김창옥 교수 네네네. 강의한 사람. 그 사람이 우울증을 되게 오래 알았대요. 그 사람이 우울증을 굉장히 오래 알아서 더 이상은 자기가 이거 강연을 못 다닐 상황까지 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속에서는 막 썩어져 가고 있는데 계속 가서 사람들 앞에서 웃겨야 웃기고. 되고 감동을 줘야 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데 그 어느 날 신부님들이 수백 명이 모인 데에서 이제 강의를 할 때가 돼서 때가 됐다. 내가 이 신부님들 중에서 제일 뭔가 영적으로 있어 보이는 분한테 가서 내가 우울증이 있다고 얘기를 해야겠다. 그래가지고서 강의를 하고서 한 분을 강의하다가 딱 찍어가지고 그분한테 끝나고 가서 찾아가서 신부님 그랬더니 신부님이 손을 탁 잡더니 교수님 저 우울증 있어요. 자기가 얘기를 하려고 그랬는데 신부님이 먼저 선수를 쳤다고. 그래서 저 우울증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랬는데 어느 되게 늙은 되게 유명한 노 신부님이 있는데 그분한테 가가지고서 도움을 얻어서 프랑스 떼제 공동체에 가가지고 치유를 받았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거 사람이 뭐 문제가 있고 다 약한데 그걸 또 너무 표현하지 못하는 건 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손자크가 얘기한 부분 중요한 것 같은데요. 어떤? 왜냐면 목회자라는 사람은 어쨌든 그 공동체에 있어서 이런 표현이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피라미드 맨 꼭대기에 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하나님이랑 그런 것들을 1대1로 뭔가 배설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하나님한테 얘기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적고 그런 거 좀 사람들끼리 만나가지고 소위 말하는 노가리 하듯이 좀 이렇게 털면은 우울로 가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텐데 그쵸. 그게 없고 또 한국 교회 분위기도 목회자를 그렇게 고립시키잖아요. 맞아요. 자, 두 번째. 감정만 있는 사람들입니다. 정반대죠. 감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감정을 폭발시키는 사람들. 야! 이성이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뭐야 이거? 감정 폭발시키는 사람. 모든 행동의 근거는 자신이 현재 경험하고 있는 감정이에요. 그래서 화가 나면 바로 화를 내고 화가 풀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제 기분 좋게 행동하는 거죠. 그래서 감정이 너를 띠고 롤러코스터 같아요. 자신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으면 이제 화를 내거나 우는 사람들. 이들은 자신의 소망을 감정에 날 것으로 분출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난 이런 사람 주변에서 거의 못 봤거든. 김세음. 김세은이 누가? 김세음 제 아들이요. 애니까. 애는 그렇지. 근데 이게 사회적 관계 속에서는 감춰지는데 가족 관계에서는 좀 감춰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책 제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책 제목으로 나와서 유명해진 게 아니라 원래 심리학에서 이런 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딸은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니다. 이 책 제목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저희 엄마가 사회생활 할 때는 본인 안에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런 뭐 희노애락을 그대로 다 표출하지 않겠지만 저한테는 짜증이 났으면 내가 이런 일로 짜증이 났어 이렇게 친구한테 말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짜증을 부리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왜 나한테 그래? 그럼 내가 너한테 안 하면 누구한테 하니? 제가 명절 때 이런 대화하다가 사실 조금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책 제목을 목구멍 밖으로 내뱉을 뻔했어요. 그거 내뱉었으면 또 이제 일주일 갔겠죠. 근데 크면 바뀌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크면? 우리 엄마 다 컸는데? 아니 어렸을 때는 더 커야 돼. 딸이 엄마의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만은 크면은 엄마가 딸의 감정 쓰레기통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지 않아요. 근데 어쨌든 가족 관계에서는 좀 조심성이나 막 이런 것들이 조금 덜 해진다는 거죠. 그거는 부부 관계든 부모 자식 관계든 누가 더 세냐. 센 사람이 약한 사람한테 쏟아내죠. 네. 저희 집은 제가 거의 쏟습니다. 막 뿌리고. 저는 쓰레기통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너 감당할 수 괜찮아? 있겠어? 잘라주셔야죠. 진짜 부탁합니다. 나 진짜 내가 해놓고 나서 아까 그 알람 경보 올리고 그 빌리프 대고. 자, 대처하시죠. 네. 사랑해. 네. 감정만 있는 사람들은 이제 감정을 표출함으로써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감정적으로 착취하는 경향이 있대요. 나 이 말 되게 동감돼요. 감정적으로. 다른 사람을 감정적으로 착취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감정을 못 느끼게 하고 자기 감정을 폭발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럼 그 사람은 감정을 못 느끼는 거니까 착취하는 거라는 거야. 화이팅 해야지, 화이팅. 뭐 이런 거. 그런 건 좋은 감정인데. 그것도 그것도 부정적일 수 있지. 그렇지. 나 화이팅 하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술자리 같은데 직장에서 회식 가면은 과장, 노자 뭐 이런 거? 그러니까 나는 지금 흥분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막 기뻐해야지 그러면은 나의 기쁨을 착취하는 거라는 거죠. 그럼 흥분 되겠는데. 아, 그런가요? 그럼 이제 감정 없는 사람이 돼서 이렇게 노래방에서 영혼 없이 노래 이거 부르고. 교회에서도 하잖아요. 춤추는 풍선처럼. 교회에서도 이거 하잖아요. 뭐야?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든. 나 기쁘기 싫은데 자꾸 자 우리 기뻐합시다. 또 영성이 메말라서 그렇지. 아 그런가? 어, 일어나기 싫은데 자꾸 일어나라 그러고. 순종을 걸 안 해서 그렇지. 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시끄러워진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치. 비위를 맞출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마치 철없는 공주나 부잣집 막내 도련님 같은 느낌. 그다음에 어른이 되어도 아이 같은 사람들. 사실 이들은 이제 자신 속에 있는 진정한 감정을 만나지 않으려고 과장된 감정의 홍수 속으로 피하는 거라는 거예요. 되게 재밌는 건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사람도 감정을 피하는 건데 감정을 과장되게 표현하는 사람도 사실은 자신의 진짜 진실한 감정을 만나기 싫어서 과장된 감정의 홍수 속으로 피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네. 교회 안에 많은 것 같아요. 감정만 있는 사람? 감정을 과대하게 포장해서 표출하는 사람. 근데 그거를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래요? 예를 들면? 싫은 소리를 안 하잖아요, 교회에서는. 그리고 어쨌든 좋은 그 기재가 있고, 그거 너 되게 좋은 거야, 뭐, 은혜 받은 거야, 뭐, 이런 어떤 포장해 줄 수 있는 네이밍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꼭 뭐 좋은 감정이든 부정적인 감정이든 이렇게 표출하는 것에 대해서 사회에서는 계속해서 제재가 들어가잖아요. 여기 뭐 니만 사냐? 그렇지. 근데 이제 교회라는 곳에서는 어쨌든 물론 그런 곳이죠. 원래 받아주는 곳이긴 한데 이게 장기화되고, 난 여기서 그냥 내 맘대로 다 해도 되는구나. 이것도 약간 비슷할까? 그러니까 후배가 죽었어요. 그냥 갑자기 자다가. 근데 그 어머님이 이제 신앙이 되게 좋으신 분이었는데 되게 웃고 되게 기뻐하시면서 다니시는 거예요. 저는 그거 조금 그러니까 네, 좀 뭐 행복해요. 막 이렇게 행복 전도사처럼. 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랑 이제 관계를 맺으시는 분이 너무 저렇게 그러니까 힘든 내색 한 번도 안 하고 이렇게 우리 아들은 천국에 갔어요. 그리고 항상 행복해. 하나님이 날 돌봐주세요. 이렇게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불편해하더라고요. 불편하죠. 이런 것도 좀 비슷할까?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수도 진짜 있겠죠. 감정을 만나지 않으려고 과장된 감정이 홍수 속으로 피하는 거. 요 문장하고 약간 매치된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근데 뭐 이게 딱 당신이 이 유형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간 확실한 건 감정을 아예 없애도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교회에서 너무 부정적인 감정을 막 하나님이 주시는 그쵸. 감정이 아니다. 네. 약간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니까 그치. 뭐 우울증 걸리고 뭐 이런 사람들은 거의 뭐 이렇게 마귀신 취급을 받으니까. 어쨌든 이 사람들 역시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잘 맺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들이 있는데 감정을 강요하지 말아요. 그럼 왜 세 번째 사람들 안 해주나요? 2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 때 잠깐 쉬었다가 2부 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시죠.